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재미없고 늘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오던 제게 남편은 그 존재만으로도 제 인생의 축제이며 축복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운이 제게 몰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이 여태 박복한 저를 위해 천사를 내려준 거라 생각했을 정도로요. 남편은 천사 그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결국엔 정말 천사가 되어버렸죠.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친구가 나가기로 했던 소개팅에 제가 대신 나가게 되었고 첫 만남에 저는 인사보다는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원래 나오기로 했던 친구가 정말 멋지고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나오길 기대했을 텐데 저라서 면목이 없었죠. 미안합니다. 저도 부탁을 받았던지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늘 소개팅하기로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친구의 친구예요. 정말 미안해요. 친구가 거짓말로 둘러대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럼 더 말이 쉬워지겠어요. 저도 소개팅, 미팅, 맞성 이런 거 적성에 안 맞습니다. 결혼할 때는 되었고 성에 차는 사람은 없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없던 차에 억지로 떠밀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나온 자리에 그쪽같이 솔직하고 착한 분이 오셔서 저야말로 행운인 것 같네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인연일 거예요. 그쪽과 제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생각지 못한 우연이 인연이 되는 거겠죠. 말도 더듬더듬 눈도 못 마주치고 바보같이 떠들어대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그 자리에서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웃으며 말하는데 어쩌면 저는 그때 그의 태도에 반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많이 어려웠어요. 고모가 인감을 빌려달라는 말에 아버지가 인감을 빌려주셨고 제대로 크게 사기를 당하게 되셨던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의 대부분이 그때 다 날아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인감을 가져갔던 고모도 소식을 모르는 상태였고요. 한마디로 집안이 뒤숭숭했고 쑥대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다랄까요. 그런 저의 위태로운 상태와는 달리 원래 소개팅 상대였던 친구는 꽤나 사는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으니 자연스레 친구도 잘 살았죠. 그랬기에 저는 남편과 집안 수준이 맞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당연히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내내 남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소극적인 저와는 달리 참 멋졌고 빛나 보였어요. 게다가 그늘 하나 없이 사람이 어쩜 저렇게 투명하고 속이 다 보일 만큼 바르게 자랐을까 하고 느껴졌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저런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정말 좋겠다 그리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없이 제 자신을 낮게 평가하던 제게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내일 시간 많은데 우리 내일 또 만날래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제게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저와 남편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약속들 모두 남편이 무얼하자는 대로 저는 따르기만 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약속들이 지루하지 않았고 저는 내내 흥미있고 신이 났어요. 조용하고 숫기 하나 없던 제가 들떠서 한박웃음을 지을 정도로 말입니다. 행복이 계속되면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게다가 이 행복이 원래 저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다는 생각에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만나오던 중간에 제가 먼저 용기 내어 말했어요. 이제는 그만하셔도 돼요. 예의상 계속 만나주신 거 저 다 알아요. 그리고 친구도 대신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선에 절 보낸 거예요. 제가 거절 못하고 나가줄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쪽 마음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약속 잡아요. 저도 괜찮아요.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누가 예의상 여자한테 한 달 내내 만나자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요? 내가 눈치가 없었던 건가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 벅차올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식으로 만나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너무 기뻐서 속으로는 쾌재를 외치고 있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내색 못하고 얼굴만 벌개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았고 이제야 손 한번 잡는다면서 웃었어요. 제 생애 제일 큰 행복이 남편을 얻은 거라면 제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순간은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참 좋았어요. 그런 남편과 정식으로 만나고 2년여간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집안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마치 도망가려거든 얼른 도망치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도망치지 않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집도 한 번씩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 같이 극복하라고 가족이 있고 그런 거죠. 나도 한 가족이 되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줘요. 피하기보다는 같이 헤쳐나가자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 집안 사정을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일을 하려고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했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일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 제 위로 있는 오빠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정신이 없어서 저는 누굴 만난다는 내색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과 데이트를 하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남편의 맞선 상대였던 제 친구로 오해하셨어요. 그래서 내내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며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유, 네가 신여사 딸이구나. 세상에나. 많이 닮았네. 그 집 딸이 하도 조신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서둘렀지 뭐야. 우리 아들이랑 그쪽이랑 만나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고 말이지. 어쩜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너무 곱다 고와 수수하고 말이야. 어쩜 이리도 겸손한지 원. 나중에 엄마랑도 같이 한번 봐야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굳어서 주저하고 있자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내 여자친구야. 그리고 신 여사님 따님 아니고 그때 맞선에 그분이 안 나왔어. 이 사람은 내가 따로 정식으로 사귀는 사람이야. 그쪽이랑은 상관도 없고 처음 인사드리네. 예쁘지? 우리 만난 지 2년 정도 됐어. 남편이 그렇게 해명을 하자 일순간 시어머니의 눈살이 찌푸려지시더라고요. 대뜸 제게 아버지 뭐 하시는지 공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방앗간을 운영한다 말씀드리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떡집을 하셔서요. 아버지께서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원래 자리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 한번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시면서 자리를 한번 옮겼어요. 어머니는 대목에는 아버지 일 도와주시고 아닐 때는 거의 집안일을 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어머니가 돌봐드려야 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얕게 일그러져 있던 눈썹이 더욱 한없이 구겨졌습니다. 그리곤 남편을 바라보고 집에서 이야기하자 하곤 가버리셨어요. 다른 말을 더 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성에 안 차시는구나.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그렇구나 하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한참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를 오래 겪으면 안 좋은 인상은 금방 사라질 테니 걱정 말라고 말이죠. 아직 어머니가 당신을 잘 몰라서 그래. 가까워지면 당신의 진가에 대해 알게 되실 거야. 너무 걱정 마. 나 우리 엄마 닮아서 보는 눈도 비슷해. 금방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남편의 말과 시어머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방앗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께 따님을 설득해달라고 경고를 하고 가셨죠.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남편을 만나지 마라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다. 끼리끼리 만나야 탈이 안 나는 거야. 다른 사람끼리 만나니 벌써부터 시작이 뒤틀리는 거다. 난 너 그렇게 안 키웠다. 적당히 살자 우리. 문제 일으켜서 또다시 시끄럽게 했다가는 내가 널 내쫓을 거야. 그쪽 집안 아주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 돈 내밀면서 헤어져라. 꼬투리 잡으면서 헤어져라. 길게 말도 안 해. 그냥 나한테 방앗간 하시네요. 월 얼마를 버십니까? 그게 다였어.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 말 많이 않고 상대 기죽이는 그런 사람. 네가 그런 집에 시집가면 잘 살 것 같냐? 이미 방앗간 하시네요.
거기부터 난 알 것 같은데 방앗간 하는 주제에 알아서 꺼지든가 아니면 주제에 맞게 평생 엎드려 살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난 충분히 그렇게 들렸다. 그 여자 내가 건네준 의자에 앉지도 않았어. 그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볼 일 없으니 예의를 다할 것도 없다는 소리지. 손님이 오면 물을 건네는 것도 결국엔 목 축이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건데 손님이 계속 서 있는다는 건 길게 이야기 안 하겠다는 소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그냥 하지 마. 만나지 마. 편히 살자. 수준에 맞게 만만한 사람이랑 살아. 그래야 네 팔자가 편해져. 아버지는 현실적으로 절 직시시켰고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때부터 남편을 멀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는 내내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도 아버지가 정해놓은 선을 잘 지켰기에 그랬죠. 그런데 제가 계속 연락이 없으니 남편이 아버지 방앗간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례하게 행동해서 죄송하다면서요. 제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다 알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아니 그쪽 어머니는 내게 무례하게 한 적 없네. 내 딸이 먼저 무례하게 느껴졌겠지. 그쪽 어머니 입장에서 찾아오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게. 귀찮은 일도 만들지 말고. 우리는 그럴 여력도 필요도 없어. 그쪽이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맞서고 싶지도 않네. 그냥 자네는 자네 갈 길만 가. 평탄한 남의 딸 인생에 없는 장애물 만들지 말고. 저희 결혼까지 할 겁니다. 장인어른, 저희 결혼식도 보시고 잘 사는 모습도 꼭 봐주세요. 그리고서 제게 다시 말씀해주세요. 제가 장애물이 아니라 복덩이라고. 저 사람 힘들게 할 일 없을 겁니다.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 어머니 자식입니다. 어머니 마음 돌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대하지 마시고 기다려만 주세요. 남편이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를 설득했는지는 한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을 때 제 멱살을 잡고 뺨을 갈기던 시어머니께 그때 들었어요. 어떻게 저 같은 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여쯤 지나서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결혼 승낙을 받자마자 반지를 싸들고 달려왔다고 헉헉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평생 같이 살 수 있어. 그것도 부부로. 어머니도 이제 더는 반대하지 않고 우리 인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내 손 잡아. 우리 이제 평생 함께하자. 불안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께 알겠다고 남편과 정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저와 남편의 설득으로 다시 인연을 이어나갔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얻었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고 남편을 쏙 빼박아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지만 예상했다시피 저는 시댁에서 하녀 취급이었어요. 첫째를 가졌을 때는 시댁 제사를 저 혼자 내내 준비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도와주었지만 그 모습조차 꼴보기 싫어했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제 탓을 하기 바빴어요. 너는 이렇게나 투실투실한데 내 아들은 왜 저리 삐쩍 말랐니? 너 우리 아들 피 말리고 여우짓하고 그랬지? 제가 집에서 살 때는 저렇지 않았어. 피부에서 윤기가 나고 볼도 통통하니 보기 좋았는데 너랑 결혼하고 계속 말라가잖니. 못 먹고 자란 집애라 먹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가? 제대로 뒷바라지 해야 할 거 아냐. 배부른 돼지 마냥 집에서 편하게 너만 먹지만 말고 네 신랑 제대로 챙겨. 그 당시 임신으로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이 많이 말라 있었기에 저는 다른 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남편 잘 챙기겠다고요. 아이가 둘씩이나 생기니까 남편이 일을 많이 했고 또 열심히 했기에 그 때문에 야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남편이 밥을 한 그릇도 다 먹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안색은 더욱 안 좋아지고 쉬는 날에는 거의 쓰러져 자느라 식사도 거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잠들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낸 날도 있었죠. 좀 이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몸이 많이 안 좋은 듯 했죠. 아이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저는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병원에 꼭 가보라는 말만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여보, 저번 주에도 병원 안 가봤죠? 어제인가 빨래할 때 보니까 당신 바지에 기운 흔적이 있던데 사이즈를 줄인 거예요? 사이즈 줄인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몸무게는 재봤어요? 얼마나 줄었어요? 대체 왜 그럴까? 이번 주에는 꼭 가요. 꼭이요.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요새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번 주에는 꼭 갈게, 병원. 그런데 둘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실려간 병원에서는 남편이 혈액암이라고 했습니다. 희귀한 케이스이고 여태 왜 몰랐는지에 대해 제게 물었어요. 저도 어디에라도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내 남편 몸뚱이가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몰랐는지를요. 나중에 시댁에 남편의 병명을 말하고 한참 지나서 시댁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몰래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계셨는데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아주 예전에 말입니다. 에휴, 역시 병은 유전이 되는 모양이야. 이 집 첫째도 그렇게 보내더니 둘째도 그냥. 집이 이리 잘 살고 돈복이 써봐야 뭐해. 명복이 없는데. 명이 박복한데 다 뭔 소용이겠어? 시댁에서는 일하시는 아주머니 말대로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병에 걸린 데에 제 탓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저런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아주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 봐.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 아들한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긴단 말이지. 얘, 네가 얼마나 내조를 제대로 안 했으면 내 아들이 저런 몹쓸병에 걸리니? 너 내 아들한테 바가지 막 긁고 그랬니? 너네 집 가난하니까 돈 좀 더 대라고 닦다라고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괜찮아질 거예요. 치료 잘 받고 열심히 병원 다니고 건강 잘 챙기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챙겨서 꼭 낫게 할 거예요. 큰 소리는 쳤지만 걱정이 태산이었죠. 우선 이 병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태어난 데다가 남편 병수발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돈만 있으면 그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원하면 남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병이 확인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허무하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어주고 남편에게 아침 인사를 했어요. 잠귀도 밝고 제가 일어나면 덩달아 일어나던 남편이 그 어떤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는지 제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우리 아들들도 못 보고 눈도 못 감고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는 제가 그간 행복한 꿈을 꾸었던 건가 싶어졌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없었고 여태 내가 깊은 망상을 했었던 건가 하고요. 하지만 그런 착각도 시어머니 따귀에 모조리 깨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오시자마자 핸드백으로 제 뺨을 때렸어요. 힘이 없던 저는 거의 나자빠져 뒹굴었습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도 없어서 넘어진 채로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 원망을 털어놓을 만큼의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뒤늦게야 사태를 알고 말리기 시작한 친정 식구들은 날뛰는 시어머니를 제게서 떼어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오셨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완력으로 시어머니를 말리는 친정 식구들을 말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괜찮아. 시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얼마나 슬프시겠어.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는데. 나는 정말 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둬. 그거 좀 맞는다고 나 안 죽어. 저는 눈물을 훔치고는 사진을 안고 우시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다 제 탓이니 저한테 화풀이 하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눈이 뒤집혀서는 결국에는 제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2번이나 죽인 거라고요. 너 같은 게 어떻게 내 아들이랑 결혼했는지 알아? 내 아들이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너랑 결혼 반대한다고. 바로 내 앞에서 약을 털어넣었었다고. 알아? 걔는 내가 끝까지 반대할 거 아니까 죽을 각오까지 하고 너 만난 거야. 그런 애야 내 아들이. 그런데 넌 뭐 했니?
내 아들이 그렇게 아프도록 대체 뭘 했어? 너네들 궁합 안 좋다고. 무조건 우리 아들 빨리 죽는다고.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을 상이라고. 그렇게들 말렸을 때 내가 그 말을 들을 것을. 너 같은 게 요물인지도 모르고 내 아들만 죽었어. 나는 이제 어쩔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꼬. 썩 꺼져 이 잡귀 같은 것들아. 너랑 너희 친정 식구들 다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꺼져.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저와 친정 식구들은 시어머니께서 진정하실 때까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난리치시는 걸 눈앞에서 처음 목격한 친정 식구들은 절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봐도 그간 제가 결혼하고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훤히 다 보인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 아빠께서도 많이 도우셨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빨리 정리를 제대로 하고 친정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시모 너무 무섭다. 아까 눈빛 봤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네가 이서방을 죽였다고 생각해. 널 잡아 죽이고도 남을 눈빛이었어. 내 사위 먼저 간 거 나도 한스럽지만 나도 내 딸이 힘든 거는 더 싫다. 네 아빠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상황 또한 네가 자처한 건 맞아. 너랑 이서방이 다 이렇게 만든 거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결국 남은 너 혼자 다 이런 것들을 거두는 수밖에 없어. 정리 잘해야 돼. 엄마가 무슨 말하는 건지 잘 알지? 친정 엄마께서는 제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그리고 재산도요. 남편이 자신의 병을 알았을 때 죽음을 직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게 많은 것을 양도했습니다. 우선 집 보증금 계약서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렸고 본인 명의 통장에 들어있던 그간의 모든 급여들을 제게 입금 처리해 두었죠. 다른 통장들은 미처 옮기지 못해서 제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도 주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자 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됐네. 다른 통장들은 묶여 있어서 명의 변경을 못했어. 만기 되면 내가 알려준 대로 해서 탔으면 돼.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내가 보험을 2개 들어놓은 게 있어. 이건 정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 건데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그 보험금 수익자니까 다 챙겨서 받아가. 우리 아들들 부족함 없이 잘 키워야지. 알겠지? 남편은 모든 재산이란 재산은 다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저 남편이 제게 겁을 주는 것이라 여겼어요. 남편이 죽을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나 꼼꼼하게 다 대비를 해놓았던 거였어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제게 도둑년이라 말했죠. 우리 아들 죽자마자 네가 아주 야금야금 아들 통장에서 돈을 빼다 쓰더라. 역시 네 목적은 그거 하나였지? 처음부터 그런 꿍꿍이었지? 우리 아들 재산 다 뺏으려는. 야, 이 도둑년아. 멍청한 것들이나 뒤통수 맞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알아? 내가 너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죽은 사람 돈 쓰는 년이라고. 딱 기다려. 너 앞으로 남은 인생 영창 살게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신고하고 횡령죄로 고소고발도 하시겠다고 으름장을 내시고는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설마 했어요. 저도 저지만 제게는 남편의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리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죽은 이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말이죠. 경찰도 대충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제게 중죄가 있지는 않음을 아셨어요. 일방적으로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탓에 어쩔 수 없이 방문했다고 동행하자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저는 남편의 통장 금액 사용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습니다. 우선은 남편 장례 비용을 인출해서 썼어요. 죽은 남편한테 다 전달받아서 쓴 거예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정을 들어서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측에서 계속해서 전화해서 신고를 하세요. 아무래도 며느님이 계속해서 경찰서 안 오시면 협의를 하세요. 아니면 돈을 다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돈 다 돌려받으실 때까지 그쪽에서 계속 신고 넣으실 작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사정은 딱하지만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서 더는 방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부탁 좀 드립니다. 전화가 와도 너무 와요, 너무 와.
법대로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을 신고하시는 거 보면 며느님을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만. 경찰 측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신고가 너무 잦아서 괴로울 지경이라면서 제게 남편에게 받은 돈을 뱉어내라 말했습니다. 제게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앞으로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전부 시어머니를 드리나요? 냉정히 말해서 남편이 죽은 마당에 저희 세 식구 먹고 살 돈은 쟁여둬야 하고 여유 자금도 남겨놔야 저희도 살죠.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보유한 재산이 제가 남편에게 넘겨받은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지게 된 건 그리 많은 금액도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크고 있고 조금 더 있으면 학교도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남편의 남긴 돈을 다 쥐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불안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제게 귀하게 전해준 모든 재산들을 지키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돈을 떠나서 저와 아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한 푼도 딴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였죠. 그게 시어머니이실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제게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물론 그 당사자는 시어머니셨고요. 법원에 참석도 해야 했고 변호사도 선임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랑한 남편의 어머니이시기에 그런 진흙탕 싸움은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고소를 멈춰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콧방귀를 한번 크게 뀌시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소까지 하면서 남편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우리 집 마지막 장손 내 새끼라고. 알겠니? 네 자식들만 중요한 게 아니란 소리야. 죽었어도 나는 내 새끼 엄마야. 그래서 내 아들 거는 죄다 내가 돌려받을 거다. 니년한테는 내 아들 거 한 푼도 못 줘. 시어머니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외에 남편의 일가 친척들이 줄줄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제가 남편을 돈을 목적으로 일부러 죽였다는 듯이 저를 몰아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했던 애가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죽느냐 말이야. 우리가 그때 장례를 치를 것이 아니라 부검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 저 무서운 년이 밥에 독이라도 탔을 줄 어찌한담? 안 그래? 너 솔직히 말해봐. 네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고 갑자기 사망보험을 5개나 들어놓은 거지? 그치? 보험보장 받을 시기 딱 맞춰서 우리 조카가 죽은 것도 그렇고 보험 수익자가 다 너한테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잖니. 그러니까 너도 이 꼴 저 꼴 더러운 의심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 돈 뱉어내. 네 남편 앞으로 나오는 돈들 다 뱉어내란 말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결백하다면 그러면 되지 않겠니? 오죽하면 네 시어머니가 네가 자기 아들 죽인 거라고 그렇게나 떠들고 다니겠어. 그게 다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소리잖아. 돈만 포기하면 네 인생도 편해지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친척들은 돌아가면서 저를 찾아와서는 돈 내놓으란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거나 남은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것 또한 참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버린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사람만 서럽지 남은 우리라도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소송에서 이겨보려고 백방으로 많이 알아보고 다녔어요. 하지만 많은 걸 쥐고 있는 시댁을 상대하기에는 많이 버거웠죠. 너무 지쳐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을 그냥 다 줘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살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제 남편 장례식에도 와줬던 친구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워낙 시어머니께서 야단이셨으니 걱정돼서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전에 해주던 변호사님이 안 될 것 같으니 포기를 하셨거든요. 그러자 친구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변호사님은 젊은 남자셨고 저와 같은 경우를 많이 맡아봐서 어려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있어서 소송에서 이기면 여유가 있긴 하겠지만 아이를 둘씩이나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살고 있어서요. 아이와 제가 살 집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남긴 돈을 지키고도 저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송 때문에 묶여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빠른 시일 내에 남편 쪽 가족들과 걸려있는 소송을 끝내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벌어야 하거든요. 소송이 길어질수록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고요. 그럼요. 소송의 생명은 스피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케이스 정말 많이 다뤄봤어요. 고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잘 될 터이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변호사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소송을 담당하지 않겠다고 말하곤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알아보니 시댁에서 따로 손을 쓴 것 같았고 그때쯤 되니 저도 악이 받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죽은 남편의 아이들을 키우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있는 집안에서 고작 그 돈 빼가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화가 났어요. 첫 재판은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에서 바로 항소를 해버렸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계속 커가는 내내 소송을 등에 지고 자랐어요. 계속해서 고소와 맞고소가 진행되었고 돈과 시간을 모두 많이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전쟁도 쓸쓸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정정하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랑 죽을 때까지 싸우기만 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모르는 척할 법도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검은 옷을 단정하게 입히고는 시어머니 장례식에 갔습니다. 물론 반기는 이 하나 없었지만요. 저와 아이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 해코지를 하던 친척분들도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한 소리씩 하기에 바빴습니다. 왜? 이번에 너희 시어머니 목숨값이라도 챙기러 온 거냐? 네 시어미 말대로 너 들어오고 이 집안이 정말 재수가 없어.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갈 수 있는 건지 정말. 뻔뻔하게도 어떻게 여길 와 니가? 네 시어미 죽은 것도 네 탓이야 이거사. 너 그러다 진짜 천벌 받아. 나이 든 양반이 죽은 아들 돈 좀 돌려받겠다는데 소송에 한 번을 안 지고 말이야. 죽어도 안 내놓고 속병나게 만들어서 죽게 하고. 너도 정말 독한 년이다. 독한 년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에요. 제가 아이들 둘 키우고 고생하고 힘들 때 어디 시댁에서 저 도와준 적 있으세요? 돈까지는 안 벌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신 적 있으세요?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제가 남편을 죽게 한 게 아니라고요. 뻔히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몰아갈 수 있는 건지. 저야말로 정말 이 집안이 독하게 느껴져요. 정말 쓰리고 힘들었어요. 이런 집안에 어떻게 애아빠 같은 사람이 살았었는지도 정말 의문이네요. 우리 애들도 이 집안 피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사정 뻔히 알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누가 독하고 도의를 벗어난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다 속에 있던 말들을 쏟아내자 듣고 있던 친척분 중 한 분이 때리기라도 하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아들들이 제 앞을 가리고 두 팔을 벌려 막아섰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무 잘못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위로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아이들은 장례식장에서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크게 울어 제꼈습니다. 저는 우는 제 아이들과 같이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셋이서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서럽게 울었어요. 남들이 보면 진상 같아 보였겠지만 저에게도 나름 쌓인 서러움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나름의 해소가 되었는지 그 일이 있고 좀 후련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모든 응어리를 다 털어버린 기분이었죠. 저와 아이들은 시어머니 빈소에 3일 내내 머물렀습니다. 장례식장에 계신 다른 분들이 안 좋게 보아도 내내 붙어 있었죠. 그러던 중에 3일째 되던 날 시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어 있었고 빈소도 사람들이 빠져서 어느 정도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터이니 속 편히 살라 말씀하셨어요. 집사람이 아들 보내고 마음이 헛헛해서 그런 거야. 세아가, 너도 진작에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너희한테 그 돈 빼서 뭘 하겠니? 다 늙어서 쓸 곳도 없고 하나 남은 자식도 죽어버린 마당에 돈 같은 거 그딴 게 다 뭔 소용이야.
내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네 시엄마가 그렇게까지 오기를 부려야 죽은 아들에 대한 섭섭함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내 아무것도 못했다. 미안하다, 아가. 결국에는 자기 화를 못 이겨. 철이도 빨리 갔잖냐. 너무 많이 미워하지는 말아주렴.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아들 죽고 집사람이 편하게 자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내 죽은 지 자식 끼고 살았어. 그 사람한테는 어디에라도 아들 죽은 탓을 돌릴 때가 필요했던 거야. 그 상대가 네가 되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다.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도와줄 터이니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라도 꼭 연락하려무나. 뭐가 되었던 내가 다 도와주마. 시아버지께서는 그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폐악을 막지도 못해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러 해 시댁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시아버님의 그 사과 한마디에 왜 그리 한 번에 다 녹던지 아마도 저도 자식을 가진 어미이기에 그런 듯 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더 원망하겠어요. 그래도 제 탓이라도 하시다가 가셔서 좀 마음이 덜해지셨다면 그걸로 다행이다 여기고 말았죠. 그렇게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돌아왔습니다. 참 뭔가가 허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니 저야말로 그 어디에도 원망할 곳도 탓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앞으로 아이들과 살아가야 할 날들에 대해 막연히 막막해질 뿐이었어요. 그나마 소송을 하는 동안 시댁과의 다툼으로 남편을 잃은 슬픔을 지우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싸우느라 슬플 새도 없었던 것이죠. 지켜야 할 것들만 신경 쓰느라 말이에요. 친정 부모님께 이제 아이들과 따로 나가서 살 것이라 말씀을 드리곤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친정에 박스채로 두었던 짐들을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제 가방 안쪽에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 죽은 남편이 남긴 편지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플 때 하나하나 적어서 넣어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 볼지 모르니 시간이 날 때마다 적었는지 참 많이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았어요.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니 나중에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장가를 가면 등등 자신이 가족의 미래에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원래 눈물이 많이 없는 편인데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때가 되면 줘야겠다 싶어 편지를 챙겨두고는 짐 정리를 마저 하고 편지 상자를 닫으려는데 어느 한 편지만이 편지함 뚜껑에 붙어 있었어요. 편지지 색도 달랐고 뭔가 싶어 열어보았죠. 그 편지에는 자신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심 없고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리 절 미워하실지언정 시부모님 좀 잘 챙겨달라는 걱정의 말들이 잔뜩 적혀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괴롭힐 거 다 알아. 그래도 정말 미워도 100번, 1000번 원망스러워도 날 봐서 우리 부모님 좀 잘 부탁할게. 계속 보살펴 드리라는 말은 아니야. 한 번씩만 들여다봐줘. 잘 지내고 계신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말이야. 내가 뻔뻔하게 당신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정말 미안한데 나한테는 우리 부모님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도 자식이라고 나 하나니까 우리 부모님 계속 미워해도 괜찮아. 그저 한 번씩만이라도 들여다봐 주었으면 좋겠어. 미안해. 사실 저는 소송이 끝나면 시댁 식구들은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이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던 터라서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글을 남긴 걸 보니 미안해졌습니다. 꼭 저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듯 했고 잘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리 재산 문제로 다툴지언정 한 번씩 안부라도 여쭐 걸 하고 말이죠. 내가 찾아뵙기라도 했다면 화가 좀 덜 나지 않으셨을까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사도 시댁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했기에 더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글로 인해 한동안 마음에 큰 돌덩이가 앉은 것처럼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마음인지 그 다음날 계약한 집을 바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님 혼자 살고 계신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이가 제게 부탁한 게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싫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의 유언이라서 저는 지켜야 돼요. 시아버님은 당황해 하셨고 저는 바로 시아버님께 남편이 남긴 편지를 건네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 돋보기를 가져오셔서 한참을 편지를 읽어내리시다가 마저 다 읽지 못하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죽어서 시어머님이나 시아버님 모두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유일하게 남긴 그 편지 한 장에 시아버님은 그간의 아쉬움을 눈물로 달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 둘과 함께 시아버님 댁에서 같이 살았어요. 하지만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의 형제분들께서 저희가 들어와 산다는 것을 알고는 찾아오셔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디서 지금 술을 쓰는 거야? 네 남편 보내고 얻은 돈으로는 부족했니? 그래서 네 시아버지 옆에 붙어 있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돈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너도 참 애가 영악하기 그지없다. 멍청하게 생겨서는 머리가 참 좋아. 어디 감히 우리 형부 돈을 뜯어가려고? 수 쓰지 말고 당장 나가. 얼른.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은 제 남편이 남은 가족 잘 보살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말이 신경 쓰여서 찾아온 거예요. 이모님 말씀대로 제가 진짜 돈이 아쉬운 거면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아버님 재산 자동으로 우리 애들한테 돌아와요. 굳이 제가 이렇게 애쓸 필요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 보살펴 드리려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내내 제가 아버님이랑 살면서 아무도 오신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이모님도 돈 걱정돼서 달려오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권리로요? 제 말엔 시어머님 형제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시아버님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님께서는 헛기침 몇 번을 하시곤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만들 해. 내가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어. 나도 남은 생 내 손주들 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가야지. 그리고 내 며느리가 나 봐주겠다는데 돈이야 무슨 상관인가. 그저 고마울 뿐이지. 그만들 하고 돌아들 가. 후에도 다른 가족분들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시아버님께서 한마디씩 하시고부터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시아버님께서 돌봐주셔서 다시 직장을 잡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을 하냐고 하셨지만 적어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님께서 남겨주신 돈만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제가 그 두 분의 돈을 보고 여태 그 긴 소송을 이어온 것이라는 것밖에 증명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시아버님 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 일을 시작하니 좀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는 꼭 독방 안에 저 혼자 갇혀서 사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동안 많이 외로웠구나 싶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들과 소통하고 시아버님 챙기고 그렇게 쉴 틈 없이 또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편지에 남겨놓은 그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까봐 그이가 그랬던 걸까 싶기도 하고 죽어서도 날 생각해준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대학교에 막 진학할 시기부터 시아버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지내실 수가 없었고 입원을 해서 병원에 머무르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이만하면 되었으니 자신을 호스피스 병동에 맡기고 제게 재가를 하라 하셨습니다. 아가, 너무 죄인처럼 그렇게만 살지 마라. 네 남편이 네가 족쇄처럼 우리한테 매달려서 사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었을 거다.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애들도 다 컸고 그러니 새 사람 찾아서 새 인생 찾아.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어젯밤에 네 시어머니랑 그 녀석이 날 찾아와서 같이 가자 하더라. 내가 갈 때가 다 되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돼. 넌 할 만큼 다 했어. 너 아니었으면 나 아마 진작에 죽었을 거다. 그나마 너랑 우리 손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산 거야. 그럼 되었어.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아가. 너무 고마웠다. 내가 가서 네 시엄이랑
그 녀석한테 네 이야기 전해주마. 시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를 다 보내드린 것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제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만하면 됐어. 네가 그렇게 그 집안의 몰매를 맡고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누가 널 원망하고 탓을 하겠니? 그저 돈돈거리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적어도 우린 다 알아. 네가 얼마나 그 집안에 애썼는지. 사기꾼이다라고,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너한테 비난할 자격도 없어 그 인간들.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인간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모두 저와 아이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수많은 분쟁이 생겼죠. 정말 수없이 많은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형제분들, 시아버님 형제분들께서 제가 작정하고 시아버님을 돌보았다는 둥, 시아버님, 시어머니 두 분을 제가 죽였다는 둥, 일가족을 몰살했다는 둥 갖은 날카로운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는 집에 마구 찾아와 협박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때는 어렸지만 지금은 제 아들들이 모두 다 커서 제게 큰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들 둘이 열심히 절 지켜주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을 많이 봐서인지 알아서 잘 대처했어요. 남편이 편지에 남긴 것처럼 저희 아들들은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가 다 크면 꼭 엄마를 지키라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다음 아버지 제사 때는 나 큰 소리 좀 칠 수 있겠어. 내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엄마를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우리가 있잖아.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두 아들들이 장가를 갈 때까지도 소송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저희가 승소를 했죠. 참으로 길고 긴 지겨운 싸움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는 소송의 소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답니다. 하지만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제가 소송에 시달려 슬퍼할 정신이 없었듯 내내 지겨웠던 그 소송들로 인해 저희 아들들이 사춘기 한 번을 안 겪었네요. 사고 한 번 친 적도 없고 키우는 내내 힘든 일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인지 두 아들 모두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어요. 소송의 전문가들이 되어버렸죠. 저도 이번 남편 제사에 말해주려고요. 여보, 이만하면 나 잘한 거 맞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참 슬픈 일 같습니다. 사연자님은 그로 인해 겪은 후폭풍이 너무도 크고 길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상실감과 슬픔으로 인한 악에 바친 행동도 이해 못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자식을 하나도 아닌 둘을 잃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라면 남은 가족들을 품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행복을 너무 돌고 돌아 찾으신 것 같아 안타까운 이야기였네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